네, 여러분, 제 4교시 수업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해킹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네트워크 해킹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약간씩 아주 간략하게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해킹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지금도 많은 그 취약점들에서 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그 원리 자체는 하나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메모리에서 해당되는 함수 쪽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자기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리턴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버퍼들이 있을 텐데, 요 버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버퍼다. 그러면 10개의 바이트만 10개의 문자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10개가 아니고 뭐 100개, 1000개다 그러면은 이게 버퍼 오버플로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메모리 안에서 이게 메모리 안에 내가 할당한 거는 10개밖에 없는데 100개다 그러면 메모리가 완전히 오버라이트 돼 버리는 거죠. 이 넘쳐 버리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짠다면은 이게 만약에 버퍼가 오버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오류 메시지를 내면서 이게 오버라이트 시키면 안 되죠. 근데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커가 일부러 이런 프로그램을 이메일을 통해서, 아까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메일을 통해서 친구에게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뿌려가지고 누군가가 그거를 클릭하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 인스톨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취약점이 거기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 오버플로우 되었던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해커가 의도한 어떤 코드, 그 부분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공격, 이게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입니다. 근데 이건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의 또 다른 것 종류 중에는 힙 오버플로우 어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힙. 뭐 그런 것들은 뭐 넘어가고요. 환경 변수를 이용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이런 유닉스 시스템에서 그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경쟁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건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자원은 유한하다라고 했습니다. 무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한하고, 그리고 어떤 자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시스템에 이런 카메라를 달아놨다. 그러면 카메라라고 하는 요 자원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원을 이용을 해야 될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서로 이 자원 하나를 가져가서 활용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바로 이 경쟁 부분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그게 이용한 공격인데요. 여기에 지금 예제로 드러났던 거는 그 이메일에서 예전에 있었던 공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메일이 이메일 서버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메일 서버에서는 두 번의 시스템 콜을 합니다. 두 번의 시스템 콜을 하는데, 첫 번째 시스템 콜은 어떤 이메일이 왔으면 그 이메일 계정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체크. 그러니까 제가 블루시라고 하는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블루시한테 보내면은 블루시를 처리하는 그 메일 서버에서는 내 메일 서버 안에 블루시라고 하는 이메일 계정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나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 콜에서 그러면 도착했던 그 이메일을 블루시라고 하는 계정에다가 써줍니다.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요 사이 콜 첫 번째 한번 나타났던 콜하고 두 번째 나타났던 요 콜 사이에는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이 안에다가 블루시한테 왔던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0.001초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 인간이 봤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이에 수천 번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해커가 요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해커가 바꿔놓은 일로 쓰게 되겠죠. 이런 식의 공격을 경쟁 조건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도스, 디도스, 디알도스 이런 공격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워낙에 많이 들어봤죠. 결국은 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격자가 어떤 공격 대상에게 무수히 많은 어떤 패킷들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공격 대상 시스템을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공격이 바로 도스 공격인 거죠. 그때 이런 도스 공격을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즉 분산되어서 해주는 것.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의 이런 시스템들을 미리 해커가 준비해뒀다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런 공격이 동시에 분산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공격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바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죠. 여기에서 하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제가 그 경찰청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그 포렌식과 관련된 이제 이런 그 인력 채용할 때 제가 그 면담자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심사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면담을 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 바로 하나가 바로 이거 부분입니다. 도스, 디도스, 디알도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라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디도스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요 디알도스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도스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이제 한 공격이다 했고 디도스는 분산된 공격이다 했으면은 그러면 DR도스는 뭐냐면은 R이 리플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한다는 거잖아요. 반사. 그러면 여기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커가 이런 무수히 많은 요 컴퓨터들을 해킹을 미리 해놔야 되죠. 이걸 보고 보통은 이제 그 좀비 PC라고 보통 옛날 그 용어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죠. 좀비 PC들을 무수히 많이 사전에 준비했다가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DR도스 공격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이게 이제 공격자인 이제 해커죠. 공격자가 이 시스템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빅팀 시스템입니다. 이 빅팀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이건 다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한테 하나의 패킷을 보내는 거죠. 패킷을 보내는데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제 패킷을 보내는데 이 패킷에다가 어떻게 보내냐면은 모든 패킷을 보낼 때 IP 헤더에다가 IP 헤더를 요 해커가 조작을 해서 보낸다는 거죠. IP 헤더에다가 데스티네이션 즉 목적지하고 소스 주소를 이제 요 헤더 IP 헤더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원래는
원래는 정상적인 그 IP 주소가 들어간다면 소스 주소에는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해커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데스티네이션은 요 서버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서버에서는 이 소스 쪽에다가 응답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이 해커는 이 소스 쪽의 주소를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요 빅팀의 여기에다가 빅팀 주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해커가 이런 빅팀으로 바꿔놓은 패킷을 이 서버에게 보내면 얘는 아주 정상적으로, 얘는 정상적인 서버니까 얘는 자기한테 온 패킷을 보고서 소스 쪽에다가 응답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소스가 이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소스한테 이쪽에다가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해커가 보냈는데 이걸 이렇게 가가지고 이리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해커가 이렇게 보내면은 그 응답은 이리로 간다는 거죠. 빅팀한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패킷이다 그러면은 이 빅팀, 요 시스템은 결국은 다운이 되던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DR도스 공격입니다. 근데 이 DR도스 공격이 실제로도 많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런 문제점이, 여기서의 문제점이 왜 발생했냐면은 지금 현재 그 TCP/I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 자체가 그 IP 주소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DR도스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DDoS 공격을 하기 위한 툴들도 또 무수히 많죠. 이런 툴들도 이런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디도스 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다크웹을 통해서도 아주 손쉽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킹 공격 기술 자체를 몰라도 아무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자, 방금까지는 이제 뭐 조금 시스템 공격 기술이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공격 기술에 속하겠죠. 물론 이제 이 앞에 봤던 DR도스니 DDoS니 이런 거는 네트워크 공격에 속합니다만은 IP 스푸핑은 방금 전에 봤던 이런 DDoS, DR도스 공격을 할 때 IP 주소를 속인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IP 주소를 속이는 공격을 IP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방금 봤던 그런 IP를 속이는 그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IP를 속여서 주로 하는 일들이 그 DDoS, DR도스 이런 공격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IP를 속여서 공격하는 것, IP를 속이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시스템은 로그 기록을 다 남기잖아요. 근데 그런 로그 기록은 어떤 것들을 보고서 남기느냐 하면은 요 헤더를 보고 남기거든요. 헤더에 써져 있는 그 IP 주소 이런 것들을. 근데 처음서부터 그 헤더의 주소를 속여놨으면은 엉뚱한 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IP 주소를 속이는 행위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IP 주소는 일정한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안에서 쓰고 있는 IP가 아닌데, 아니면 우리 회사 안에서 쓰고 있는 IP인데
소스 쪽 주소가 우리 회사 IP로 써져 있어요.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패킷인데 그럼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봐요. 외부에서 지금 우리 회사로 어떤 패킷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패킷에 보면 분명히 데스티네이션 쪽 주소는 우리 회사 쪽 주소일 거고 소스 쪽 주소는 우리 회사 주소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외부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회사 주소가 IP가 들어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패킷들은 차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주소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나가요. 외부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소스 쪽 주소를 보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주소가 아니야. 이것도 이상한 거죠. 자, 여기 우리 회사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헤더에 보면은 분명히 데스티네이션은 우리 회사가 아닌 게 들어있을 거고 우리 회사가 아닌 게 들어있어야 돼요. 소스에는 우리 회사에 있는 주소가 들어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소스 쪽에 우리 회사에 들어있는 요 IP가 아닌 딴 IP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도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IP 스피핑에 대한 아주 간단한 그 방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스니핑은 흘러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탈취해서 그 도감청을 한다는 거죠. 도청, 감청.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요 근래에 굉장히 재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던 공격이 바로 이 APT.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보통 해킹 공격, 특히 요 근래에는 단번에 해킹이 성공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반년 동안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접근을 합니다. 바로 그런 공격. 그런 공격이 그 APT 공격입니다. 네. 지금 이 TP는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정보보호 관련된 이제 그 컨퍼런스입니다. 그게 이제 이 RSA 컨퍼런스, RSA라고 하는 요 컨퍼런스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가 열리고 굉장히 많은 뭐 전시회가 열리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해킹, 해커 뭐 이런 공격 그리고 방어 이런 것과 대표적인 것들 한 두 가지 정도를 고르라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RSA하고 하나는 블랙햇, 데프콘 이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요 사이에 RSA가 열리고 그리고 블랙햇하고 데프콘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립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A가 2월 말에 열렸었고 블랙햇, 데프콘이 8월 초에 열렸었죠. 근데 RSA는 주로 산업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많고 블랙햇하고 데프콘은 주로 그 기술 측면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RSA는 굉장히 행사를 축소시켰습니다. 행사를 축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업체들이 참가를 철회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관객도 굉장히 감소를 했고 이랬고요. 올해 블랙햇은 열리긴 열렸는데 이게 버추얼하게 열렸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이게 직접
대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해킹 방어대회도 온라인으로 해킹 방어대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데프콘에서 CTF 해킹대회 하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성적,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승도 한두 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조금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10위 안에는 들었었는데 9위인가 했을 겁니다. 올해 해킹 방어대 1등은 중국에서 했었죠. 중국.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 RSA 2020에서 주로 나왔던 기술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술들이 결국 클라우드 보안, 협업을 할 때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거, 그리고 내부자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보안 문화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것들이 올해 RSA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이런 시스템 해킹과 같은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이제 기술들을 몇 가지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인 방어하기 위한 기술 혹은 장비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화벽이죠. 방화벽. 개인 PC를 가져가면 제가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죠? 바로 안티바이러스 제품이잖아요.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화벽이죠. 방화벽은 개인 시스템은 뭐 기본적으로 요즘은 윈도우 10 이런 데서 다 개인 방화벽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인 PC 말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형 어떤 이런 회사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방화벽이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화벽을 이용해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 화재를 차단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화벽을 통해서 인증된 사용자만이 들어올 수 있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이 방화벽에서 차단되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 방화벽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벽의 기술들의 종류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TP를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윈도우 10이나 이런 데서 방화벽을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성향에 맞춰서 자기가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개인이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거를 그냥 활용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보겠다 그러면은 인바운드에 대한 규칙, 그리고 아웃바운드에 대한 규칙들을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용하는 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이 바로 이 IDS 기술입니다. IDS는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 침입 탐지 바로 이 IDS하고 혹은 IPS, IDS 혹은 IPS 그리고 방화벽, 파이어월, 이런 시스템이 사실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장비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큰 산업체나 이런 데는 이 정도 시스템은 아주 기본적으로 다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거는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망 관리를 위한, 이제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도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이 SNMP입니다. 그래서 이 SNM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이 이제 인터넷에서 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 SNMP에 대한 것들도 일단 TP를 이용을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주고 4교시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거를 그래서 웹에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IANA라고 하는 것은 그 인터넷에 어떤 특정 넘버들을 어사인하 할당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IANA라고 하는 기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IANA에서 할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엔터프라이즈 넘버, 즉 어떤 회사의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를 할당하는 작업도 하는데 이 넘버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애틀이잖아요. 이 넘버에 쭉 보면은 2542번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파일의 크기가 워낙에 커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2542번 요 넘버에 제 이름이 딱 들어있죠. 2542번. 제 근무처가 ETRI이고 제 이름 서동일이고 제 이메일 주소가 블루시입니다. blucy@atri.ri.kr.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을 해보면은 56,367번까지 지금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2542번이면 엄청 앞서잖아요. 제가 매년 요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제가 9월 20일 날 업데이트하면서 봤을 때 56355번이었거든요. 2017년도에 이게 봤을 때 5820번이었었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는 236번으로 꽤 빨리 요거 만들었죠. 근데 SK텔레콤이 5806번이에요. 제가 2542번이었잖아요. 제가 SK텔레콤이나 LG전자 이런 데보다도 훨씬 빨리 요 인터넷 관련된 넘버를 제가 할당받아 가지고 테스트를 했죠. 물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애틀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 넘버를 할당 받은 이유는 제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장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발을 하는데 테스트를 할 때 요 넘버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할당을 받았던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4교시 수업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교시 수업 수고하셨습니다.